안녕하세요. 저는 몇 해 전 칠순을 넘긴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젊은 시절엔 먹고 사느라 늘 바빴고 정신을 차릴 틈조차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집안을 챙기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그날의 피곤을 털고 잠드는 것이 전부였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훌쩍 흘러 지금 이 나이에 서 있더군요. 돌아보면 제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날도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게 가끔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칠순이 앞두었을 그쯤 오래도록 마음 한켠에 묻어두었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헤어져야만 했던 평생 그리워만 해온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제게 또 한 번의 인생을 선물해준 기적 같았던 그날의 이야기를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의 장면은 부모님을 따라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보다 4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어릴 때라 많은 기억이 희미해졌지만 저희 가족이 항상 가난했던 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고향인 시골로 이사를 갔던 것 같은데 그래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죠. 그래도 저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 행복했어요. 그 시절 시골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농사를 짓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시면 저는 어린 여동생을 돌봐야 했어요. 엄마는 아침 일찍 나가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순아, 엄마랑 아버지랑 일하러 갔다 올 테니까 동생 잘 챙기고 있어. 부엌에 밥이랑 국이랑 해놨으니까 밥 거르지 말고.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희영이도 잘 챙길게요. 그래, 너희 둘은 4살 차이가 나는데도 참 많이 닮았어. 누가 봐도 자매라니까. 그래서 그런가 희영이도 언니인 너를 잘 따르고 엄마는 희순이만 믿고 나갔다 올게. 엄마 말대로 저희 자매는 4살 터울인데도 외모가 무척이나 비슷했습니다. 어디 내놔도 바로 자매인 걸 알 수 있을 정도였죠. 게다가 둘 다 목 뒤에 새끼 손톱만한 점이 있어서 부모님은 만약에 저희가 헤어지는 일이 있어도 이 점만 확인하면 찾을 수 있을 거라며 말씀하셨죠. 저 역시도 저를 많이 닮은 동생이 예쁘기만 했고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시면 동생을 돌봐주면서 애틋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쏟아진 빗줄기는 밤이 되면서 더욱 강해졌어요. 아버지는 논이 걱정이 되어 엄마와 함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요란한 빗소리에 잠에서 깬 저는 이제 막 나가려던 엄마를 불러 세웠습니다. 엄마, 어디 가는 거예요? 밖에 비가 많이 와요. 희순아, 깼어? 지금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버지랑 같이 논에 나가봐야 할 것 같다. 살펴보고 금방 돌아올 테니까 동생이랑 자고 있어. 네, 엄마. 조심하세요. 그래, 조심할게. 걱정 말고 더 자렴. 하지만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는데도 엄마와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부터 밥 짓는 냄새가 났을 시간인데 집안이 이상할 만큼 조용했죠. 어린 마음에 이상한 예감이 들어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마침 동네 몇 분이 헐레벌떡 저희 집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논을 살피러 나갔던 부모님이 밤새 내린 폭우 때문에 휩쓸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유난히 거센 비에 그토록 성실하던 부모님은 그렇게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모든 게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와 동생은 그때부터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어야 했어요. 그마저도 둘을 같이 데려가려는 친척은 없어서 결국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9살, 동생이 5살이었으니 같이 있게 해달라고 아무리 울며 매달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저 어른들이 정한 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외삼촌 집으로, 동생은 작은 아버지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외삼촌 댁에 얹혀 살게 된 저는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그 집 아이들을 돌봐주며 어떻게든 쓸모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여기서마저 쫓겨나면 정말 갈 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외삼촌의 형편도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가끔 저녁 무렵이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외삼촌 부부의 다투는 소리는 저를 무섭게 했어요. 이 형편에 남의 자식까지 먹여 살리냐는 외숙모의 말이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라도 나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닐까? 내일 아침이면 나더러 짐 싸라고 하시진 않을까? 그게 늘 두려웠죠. 그래서 두 분이 싸운 다음 날엔 일부러 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기도 하고 쌓여있던 빨래도 해뒀습니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 보니 세월이 흘러 어느덧 15이 되었는데 하루는 외삼촌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평소와 달리 망설이는 표정이었죠. 희순아, 너한테는 미안하다만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너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 네, 삼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우리 집도 요즘 사정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말인데 삼촌 아는 사람이 소개해준 일자리가 하나 있어. 서울에 있는 집인데 거기 들어가서 가정부 일을 하면 숙식도 해결되고 돈도 조금씩 모을 수 있다더구나. 희순이 너만 괜찮다면 거기서 지내는 게 어떻겠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은 연고 하나 없는 낯설기만 한 곳이었죠. 하지만 거절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돈을 모으면 동생과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때 제 마음을 붙잡은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렇게 저는 외삼촌의 손에 이끌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낯선 도시의 냄새,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부잣집으로 들어가 식모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부 일도 돈을 모으는 것도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동생과 같이 살게 될 그날을 꿈꾸며 힘든 것도 꾹 참았어요. 부잣집에서 일하게 되면 전화라도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주인집에 눈치가 보여 그마저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그 시절은 지금처럼 전화가 시골까지 닿아 있는 때도 아니었기에 동생과 연락을 주고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20살이 되었을 무렵 마음속에 묻어둔 동생 생각이 부쩍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큰맘 먹고 휴가를 얻어 작은아버지 댁으로 찾아갔어요. 작은아버지, 저예요, 희순이.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냐? 희순이 아니냐? 잘 지냈어? 너 서울에 있는 부잣집에 식모살이 갔다는 건 들었다. 다들 어렵게 살아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희영이는요? 밖에 나갔어요? 안 보이네요. 희영이? 희영이 우리 집 안 산다. 우리도 집안이 어려워서 희영이 데려가겠다는 다른 집에 보냈어. 너네 외삼촌 집에 소식 안 갔냐? 네?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어요. 아니, 그럼 희영이 간 집은 어디예요? 제 말을 들은 작은아버지는 그 집에서 알려준 전화번호를 하나 찾아서 제게 전해주셨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동생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찾아올 걸. 어떻게든 안 떨어지겠다고 때라도 써볼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죠. 계속 거기서 머물고 있을 수는 없어서 작은 아버지에게 제가 일하고 있는 집 연락처를 알려드렸어요. 혹시라도 동생에게 연락이 온다면 가르쳐 주라고 말은 해놨지만 그 뒤로 동생에게 연락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동생을 찾고 싶어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답답해하고만 있던 중 저는 또 다른 집으로 옮겨야만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찾을 수 있는 끈이 끊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슬펐지만 저는 또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면 언젠가는 동생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며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 나이도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쯤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장님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아저씨가 소개해 주신 남자였죠. 우리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저는 일을 그만두고 남편을 내조했고 생활은 아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오래전 잃어버린 동생이 떠올랐고 남편에게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여보, 혹시 전화번호부 좀 구해다 줄 수 있어요? 전화번호부? 그건 왜? 요즘 따라 동생이 더 생각나서요. 내가 말한 적 있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편 때문에 떨어져 살게 된 여동생이요. 응, 알고 있지. 그런데 그걸로 찾을 수 있을까? 그래도 뭐라도 해보고 싶어요. 당시 서울에는 두꺼운 전화번호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부탁대로 몇 건을 구해다 주었고 저는 정영희라는 이름을 발견할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전부 허탕이었죠. 동생을 찾으려 해도 마땅한 방법이 없어 답답하고 막막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붙잡아 준 건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너무 실망하지 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당신이 동생을 잊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도 방법을 좀 더 찾아볼게. 고마워요, 여보. 우리 희영이도 나처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어디선가 건강하게만 잘 살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러길 바라자고. 남편에게 말한 대로 저나 동생이나 둘 다 건강하기만을 바랬어요. 그래야 언젠가 찾아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게 되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동생을 찾는 일도 예전만큼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 떨어진 동생은 가슴에 잠시 묻어두고 저는 현재의 가정에 충실해야 했죠. 남편 내조에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고 형편이 나아졌다곤 하지만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 돈 들어갈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공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돈을 더 벌려고 야근도 많이 했고 쉬는 날에는 공사장 일용직도 가끔 나가면서 쉬지 않고 일했죠. 저는 그런 남편이 항상 걱정되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쉬는 날 없이 이렇게 일하다가 당신 건강 안 좋아질까 봐 걱정이에요. 괜찮아. 힘들다가도 우리 애들 입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 걱정 말어. 내가 당신을 도와줘야 하는데 미안해요. 미안하긴 당신은 노나? 집에서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못난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내가 더 미안하지. 나 이제 나가봐야겠다. 이러다 늦겠어. 여보, 나 다녀올게. 남편은 늘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저도 뭐 하나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아이들이 조금 자란 뒤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시작했죠. 그렇게 빠듯하게 살림을 꾸려가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큰아들이 중학교 졸업을 앞둘 무렵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은 뿌듯했지만 그만큼 들어갈 돈도 많아졌어요. 남편은 아이들 앞날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주고자 했습니다. 특히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어릴 적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한이었다고 늘 말했기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게다가 큰아들이 공부를 잘했던 탓에 남편은 대학 등록금까지는 꼭 마련해주고 싶다며 힘이 닿는 한 일을 더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남편이 제 시간에 퇴근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받아보니 남편 회사 동료였고 그는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수씨, 지금 얼른 내가 알려준 병원으로 오세요. 정호가, 우리 남편이 왜요? 무슨 일인데 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정호가 심장마비로. 그 뒤의 상황은 지금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병원으로 달려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침대 위에는 차가워진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름을 불러봐도 그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였어요. 그동안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무리하게 일해온 탓에 자신의 건강을 돌볼 틈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더더욱 미안했어요. 혼자서 모든 짐을 지게 한 것 같아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도 오래도록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돈으로는 두 아들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던 저는 장례식을 마친 뒤 곧바로 일자리를 구하러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다시 가정부로 일하고 싶었지만 일이 구해지지 않던 차, 동네 목욕탕에서 청소와 카운터를 봐줄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저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청소만 했는데 일하면서 보니 세신사가 더 돈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욕탕에서 알게 된 세신사에게 기술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때를 밀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어요. 하지만 시간도 일정하고 일한 만큼 돈도 벌 수 있었습니다. 꾸준히 일하다 보니 단골까지 생기게 됐고 그렇게 번 돈으로 저는 두 아들을 키웠어요. 특히 큰아들 형진이는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뒤 큰아들이 의지가 되어줬죠. 공부도 잘했고 제가 힘들게 돈 버는 걸 알고는 집안일도 알아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형진이는 어린 동생도 잘 돌봐주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형진아, 오늘 엄마가 조금 늦었지? 얼른 밥 차려줄게. 엄마, 제가 밥 해놨어요. 국만 데워서 먹으면 돼요. 형진이 네가 밥을 했어? 네, 엄마 일하고 오시면 피곤하시잖아요. 그리고 빨래랑 청소도 해놨으니까 엄마도 씻고 식사만 하시면 돼요. 형진아, 공부만 하기에도 시간이 없을 텐데 엄마가 미안하고 고마워. 아니에요, 엄마. 저희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시는데 제가 더 죄송하죠. 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도 꼭 장학금 받고 들어갈게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을 볼 때면 내 속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나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아들은 제게 말했던 대로 대학교도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꾸준히 성적 장학금을 받은 덕분에 학비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저도 돈을 조금씩 모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대학교를 졸업한 큰아들 형진이는 괜찮은 회사에 취업까지 했습니다. 말하면 다 알만한 그런 회사였죠. 저는 취업 선물로 아들에게 처음으로 근사한 양복 한 벌을 선물했습니다. 그 옷을 입은 아들을 보니 먼저 떠난 남편도 떠오르더군요. 남편이 죽고 앞날이 깜깜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사라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그 옷을 입고는 열심히 회사를 다녔고 자신이 번 돈으로 동생 학비도 보탰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말했죠. 엄마,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까 일 그만두시는 건 어때요? 제가 생활비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목욕탕에서 일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형진아, 너희 엄마 아직 건강하다. 엄마가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야. 알죠. 아는데 그냥 엄마가 이제 좀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그렇죠. 알지. 엄마도 우리 아들 마음 잘 알지. 근데 엄마는 이렇게 일하는 게 좋아. 나가서 사람도 만나서 말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돈도 벌어야 나중에 너 결혼할 때 보태주기라도 할 거 아니니. 이제는 일 안 하면 오히려 몸이 찌부둥할 것 같다. 알겠어요, 엄마. 대신 힘드시면 바로 그만두시는 거예요. 아셨죠?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저는 일하러 나가서 사람들과 말하는 것도 좋았고 돈을 번다는 것도 뿌듯했습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되도록 오래 일하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짐이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언젠가는 제 손을 떠나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게 될 텐데 그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 꾸준히 돈을 모아갔어요.
그때 제 꿈은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좋은 짝을 만나 예쁜 딸아들 낳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 뿐이었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될 날이 머지않아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30 중반이 되었을 무렵이었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제게 형진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그래? 저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에게 애인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니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몇 번 연애를 한 것 같긴 했지만 한 번도 직접 입으로 말하거나 만나고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준 적은 없었거든요. 괜히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면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진지하게 만나는 거야? 네, 그래서 엄마한테도 소개해주고 싶어서요. 이번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며느리감을 데려온다는데 시간이 안 돼도 만들어야지. 형진아, 엄마는 누가 됐든 환영이다. 네, 선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근데 엄마, 미리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그 사람이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릴 때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라 내심 놀라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얼른 형진이의 짝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됨됨이만 괜찮다면 부모님이 안 계신 건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형진아, 엄마도 부모님 없이 자랐잖아. 다 사정이 있었겠지. 나는 사람만 괜찮으면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 일단 데리고 와봐. 네, 엄마. 직접 보면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며칠 뒤 주말 저녁, 아들은 자신의 짝을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만나는 거였지만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희진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이거는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과일이랑 꽃이에요. 형진 씨한테 어머니께서 꽃 좋아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사봤어요. 아유, 그냥 와도 되는데 뭘 이런 걸 다 준비했어? 너무 예쁘다. 어서 와요. 어서 와. 저희는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밥을 다 먹은 뒤 대화가 무르익어 갈 때쯤 저는 궁금했던 걸 물었습니다. 형진이한테 미리 들었어.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힘들고 외로웠겠네. 그래도 참 잘 큰 것 같아. 네, 중학교 때 두 분이 돌아가셔서 언니랑 같이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언니랑 둘이서 살았는데 몇 년 전에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는 쭉 혼자 살고 있어요. 형부가 지방에 사셔서 결혼하면서 그쪽으로 내려갔거든요. 자세한 사연을 듣게 되자 예비 며느리감의 어린 시절이 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언니와 둘이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그래서 더 정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과 예비 며느리감은 서로를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 역시 흐뭇했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며느리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형진이만 좋다면 다 괜찮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직접 희진이 만나고 보니까 왜 우리 형진이가 좋아하는지 알겠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착하고 바르게 잘 자란 것 같아. 우리 형진이랑 만나줘서 고마워. 두 사람 얼른 결혼하는 거 보고 싶네. 어머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진 씨한테 좋은 아내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정말 잘하는 며느리 될게요. 그날 저는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고, 1년 뒤 아들은 결혼해서 저희 집에서 머지않은 곳에 신혼집을 얻어 출가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친엄마처럼 잘 따랐습니다. 아들이 회사로 출근하면 저희 집에 와서 음식을 배우기를 좋아했고, 제가 목욕탕에 가지 않는 날에는 둘이서 장을 보러 가거나 날이 좋으면 조금 멀리 나들이를 함께 가기도 했죠. 그 무렵 둘째 아들이 일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 있어서 저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자주 찾아와 준 덕에 덜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키워봐서 딸의 살가움을 잘 몰랐는데 며느리와 시간을 함께하면서
저를 하나부터 열까지 살뜰히 챙겨주는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느꼈죠. 며느리와 정을 쌓다 보니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의 유일한 걱정거리는 아들 내외가 임신이 잘 되지 않아 힘들어 한다는 거였어요. 저도 친구들처럼 얼른 손주 재롱도 보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부담이 될까봐 아이들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심 손주를 기다리고는 있었죠. 그런데 하루는 목욕탕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마침 저를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치게 됐습니다. 형진아, 희진아, 둘이서 어쩐 일이야? 엄마, 지금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게 엄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그럼 얼른 들어가자.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들 내외의 얼굴에는 작은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아 끌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뜸을 들여? 뭔데? 얼른 말해봐. 엄마도 아주 궁금해 죽겠다. 며느리는 아들을 바라보며 살짝 웃더니 주머니 속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제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형진 씨랑 부모가 된대요. 이제 어머니도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희진아, 너 아이 가진 거야? 세상에, 축하한다, 축하해. 이게 얼마 만에 경사야. 그동안 어머니도 제 임신 소식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제가 몸이 약해서. 남들보다 임신도 늦게 되고. 희진아, 그런 말 말어. 이렇게 우리 가족한테 큰 선물 해줘서 고마울 뿐이다. 희진이 너 안정기 될 때까지 내가 잘 돌봐주마. 저는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몸이 약한 며느리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기가 될 때까지 친정 엄마처럼 옆에서 돌봐줬어요. 임신 초기에 한 번 유산기가 있었지만 제가 지극정성으로 돌본 덕분인지 며느리는 무사히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행복했고 자식들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무탈하게만 잘 살기를 바랬죠. 제 바람대로 아들 내외는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그 옆에서 손녀딸이 커가는 걸 보는 게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죠. 손녀가 태어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희 가족은 무탈하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저는 바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 내외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죠. 아들은 힘겹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많이 아프대요. 희진이가 아프다고?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건데? 그게 희진이가 유방암이래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차분하게 며느리가 어떤 상태인지 전달했죠. 다행히 일찍 발견한 덕에 수술과 치료를 하면 완치율은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암은 암이었어요. 저는 아들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무섭고 불안한지 단번에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희진아, 괜찮다, 괜찮아. 이 엄마가 너 나을 때까지 옆에서 돌봐줄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병원에서 말한 대로 잘하면 나을 수 있어. 어머니, 그렇죠? 저 괜찮겠죠? 그럼 가족이 있다는 게 뭐야? 이렇게 힘들고 아플 때 서로 돕고 의지하라고 있는 게 가족이야. 희진이 너는 걱정할 거 없다.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의 병간호를 전담했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목욕탕 일도 그만두었고 며느리를 돌보는 것과 동시에 아들과 손녀까지 챙겼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유방암 1기로 비교적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치료를 견디려면 체력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수술을 하면서 이미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원래 몸도 약했던 탓에 며느리는 수술 후에 살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위해
체력 회복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먹였습니다. 희진아, 입맛 없어도 이것 좀 먹어봐라. 엄마 친구 미정이 아줌마 알지? 미정이 친정이 완도라서 좋은 전복이 많대. 그래서 소고기랑 전복으로 죽 좀 끓여봤다. 어머니, 감사해요. 그런데 저 지금 도저히 뭐가 들어갈 것 같지 않아서요. 그래도 좀 먹어야지. 너 오늘 아침에 밥 몇 숟갈 뜨고 하나도 안 먹었잖니. 살도 찌고 체력도 좋아져야 치료받을 수 있다고 병원에서도 말했잖아. 자, 이것만 먹어보자, 응? 저는 평소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들에게 몸에 좋다는 재료를 구해다가 며느리에게 먹였습니다. 그 정성 덕인지 며느리 체력도 조금씩 좋아졌고 항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건강 역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수술과 치료를 받으며 병원을 오가는 동안 멀리 떨어져 사는 친언니도 몇 번 볼 수 있었습니다. 친정언니는 착한 눈매가 며느리와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 대신 동생을 돌봐주는 저한테 고마워했습니다. 사돈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희진이 친딸처럼 이렇게 잘 돌봐주시고, 제가 너무 죄송하고 고마워서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아니에요. 희진이 우리 집에 시집 오고 나서 한 번도 며느리라 생각한 적 없어요. 정말 친딸처럼 생각했지. 딸한테 이 정도도 못하는 엄마가 어딨어. 그러니까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하지 말아요.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희진이랑 통화할 때면 어머니가 친엄마 같다고 항상 말했었어요. 희진이가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것에 항상 가슴 아팠거든요. 이제라도 사돈 어르신 덕분에 엄마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잃어버린 제 여동생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언니는 멀리 살면서도 종종 병원이나 집으로 찾아와 동생의 건강을 챙기고 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그동안 사느라 바빴다는 핑계로 찾지 못했던 동생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에 제가 눈물을 터뜨리자 며느리가 놀라서 왜 그러냐 묻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에게도 제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희진아, 네가 형진이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도 여동생이 하나 있었단다. 너랑 네 언니 보니까 나도 집안 사정 때문에 잃어버린 여동생이 떠오르는구나. 예전에는 몇 번 찾으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정보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인데 말이야. 형진 씨한테 들은 적은 있어요. 어머니, 제가 다 나으면 우리 같이 찾아봐요. 도와드릴게요.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너랑 네 언니가 많이 닮은 것처럼 나도 내 동생이랑 정말 닮았어. 여기 목 뒤에 있는 점 보이지? 신기하게도 동생도 나랑 똑같은 부분에 점이 있어서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항상 잃어버려도 이것만 보면 찾을 거라고 말했는데 어디서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구나. 사람만 있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 않겠니? 며느리는 이런 저를 보면서 자신이 건강해지면 한 번 더 동생을 찾아보자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며느리는 치료도 잘 받고 관리도 잘한 덕에 건강이 점점 더 좋아졌고 5년 후에는 완치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러자 저 역시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죠. 그리고 며느리는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한 거 잊지 않으셨죠? 저 건강해지면 같이 어머니 동생 찾아보자고 한 거요. 아, 그래. 근데 희진아, 방법이 있겠니? 나도 예전에 동생 찾아보려고 했는데 단서가 별로 없어서 어려웠어. 그래도요. 그러면 어머니, 제가 뭐 다른 방법이라도 없는지 조금 더 알아볼게요. 며느리는 나름 노력을 하는 것 같았지만 동생과 헤어진 지 이미 50년 가까이 지나버렸고 소식이 끊긴 지도 오래되어서 찾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쓸모없는 거나 다름없었죠. 예전에 동생을 돌봐줬던 친척 어른들도 모두 다 세상을 떠난 뒤였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동생을 그리워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어 답답해하며 시간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는 칠순을 몇 개월 앞두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곧 어머니 칠순인데 뭐 갖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됐다, 됐어. 칠순이 뭐 별거라고. 나한테 쓸 돈 있으면 애미 너 옷이나 좋은 걸로 한벌 해 입어. 그래도요,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니 칠순인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며느리와 집에서 같이 점심을 먹고 차 한잔 하면서 칠순 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갑내기 친구 둘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간식을 내어주고는 편하게 이야기하라며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칠순 생일 이야기를 꺼냈어요. 희순아, 우리도 곧 칠순이다, 칠순.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가 몰라. 희순이 너는 칠순에 뭐 할 거야? 뭘 하다니, 칠순이 뭐 별건가? 그래도 이런 건 챙기고 넘어가야지. 내가 들어보니까 요즘은 자식들이 칠순 기념으로 크루즈 여행도 보내준다고 하던데. 아, 이러지 말고 우리 셋이서 가면 어때? 가다니, 어딜? 크루즈? 그 큰 배 말하는 거야? 아이고, 됐다. 그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고 싶으면 네 자식들이랑 가. 희순아, 칠순 여행까지 하면서 애들 눈치 볼 일 있니? 남편도 없는 우리 셋이서 여행 한번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참에 멋진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추억 쌓고 오면 얼마나 좋아. 그동안 고생한 거 보상도 받아야지. 안 그러냐? 친구는 계속 설득했지만 저는 그렇게 큰 돈도 없을 뿐더러 칠순이라고 자식들 신경 쓰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집에 찾아온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전에 말씀드린 건 생각해 보셨어요? 칠순 생일 선물요. 됐다. 해마다 오는 생일 뭐가 특별하다고 챙겨. 갖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정 그러면 식구들끼리 밥이나 한 끼 먹던가. 어머니 이러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친구분들이랑 크루즈 여행 다녀오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전에 내 친구가 하는 소리 들었어? 걔는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해서. 됐다. 애미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그리고 돈 있어도 나한테 쓰지 말고 아껴놨다가 나중에 필요한 데 써라. 어머니, 그러지 말고 친구분 말대로 그 여행 다녀오세요. 돈은 걱정 마세요. 안 그래도 어머니 칠순 되시면 근사한 선물 해드리고 싶어서 적금 들어놓은 거 있어요. 지금까지 고생만 하시느라 어디 여행 한번 다녀오신 적 없잖아요. 그리고 저 애 낳았을 때도 아플 때도 어머니가 다 돌봐주셨는데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친구분들이랑 다녀올 수 있게 다 알아봐 드릴게요. 제가 계속 미안해 했지만 며느리는 이런 여행도 꼭 해봤으면 좋겠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뜻을 받아들였고 며느리는 그때부터 크루즈 여행을 위해서 이것저것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건 여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도 해볼 생각도 없었기에 저한테 여권이 있을 리가 없었죠. 며느리를 따라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고 여권도 처음 만들자 왠지 모를 설레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70이 다 되었어도 찾지 못한 동생이 그립고 미안해졌죠. 어디서 잘 살고 있는지 소식도 모르는데 나만 너무 행복한 건 아닌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느꼈는지 며느리가 걱정스레 물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혹시 동생분 생각나서 그러세요? 그러게. 좋은 날이 되면 꼭 한 번씩 생각나는구나. 사람만 있다면 나처럼 자식 손자들이랑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분명 어머니 바람대로 잘 살고 계실 거예요. 며느리가 알아봐준 덕에 저와 친구들의 칠순 기념 크루즈 여행은 무사히 진행되었고 드디어 여행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이 저희 셋을 배를 타는 곳까지 바래다 주었죠. 아들은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고 저와 친구들은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명 모두 이런 여행은 처음이었기에 조금 들뜬 상태였고 드디어 탑승 시간이 되어 크루즈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혼자 여행 가는 엄마가 걱정이 되어 또 전화를 한 줄 알았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어디긴 네가 데려다 준 곳이지. 안 그래도 지금 막 크루즈 탔다. 근데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엄마, 아직 배 출발한 거 아니면 바로 내리세요. 뭐, 내리라고? 아니, 얘가 왜 이래?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돈도 이미 다 냈는데. 지금 내리라니. 엄마, 지금 크루즈 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일단 제가 지금 그쪽으로 다시 가고 있거든요. 운전 중이라 통화 길게 못하니까 배에 타지 마세요. 가서 다 설명할게요. 저는 지금 이게 다 무슨 일인가 황당했지만 아들이 너무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길래 친구 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크루즈에서 내렸습니다. 당황스러워하는 친구들을 뒤로 한 채 배에서 내린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은 다짜고짜 저를 차에 태우더니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가보니 며느리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진아, 희진아, 이제 설명 좀 해봐라.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갑자기 크루즈에서 내리라니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어머니, 그게 말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라니. 너희 무섭게 왜 이래? 설마 애미 너 어디 또 아픈 거야? 어? 아니에요. 제 일이 아니고요. 그게 어머니 동생분 있잖아요. 이모님 찾았어요. 뭐? 내 동생 희영이를 찾았다고? 그게 사실이야? 어디서, 어떻게 찾았다는 거야? 어? 놀라고 흥분한 제가 물어보자 며느리는 차분하게, 하지만 살짝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칠순 기념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면서 여행사 여자 직원을 한 명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은 몇 번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니 여권 만드신 거 있잖아요. 여행사에서 크루즈 예약하면서 여권 가지고 갔는데 그 직원이 어머니 이름이랑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직원이 자신의 어머니랑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내가 그 직원 어머니랑 닮았다고? 네, 너무 닮았다면서 신기해하길래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대체 얼마나 닮았으면 이러나 싶어서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자기 어머니랑 같이 찍은 사진을 저한테도 보여줬는데 저 깜짝 놀랐잖아요. 두 분이 진짜 너무 닮아서요. 사진까지 보게 되자 며느리는 제 잃어버린 동생이 맞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으로 그 직원의 어머니에 대해 좀 더 물어보게 됐는데 나이도 저와 4살 차이가 났고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던 걸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였어요. 어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확신했던 건요. 그 직원한테 혹시 어머니에게 특이한 점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점을 물어봤어? 그 직원이 뭐라고 하든 그 직원이 어머니 목 뒤에 손톱만한 점이 있대요. 며느리는 거기까지 제 동생일 거라는 확신이 좀 더 생겼지만 설레발을 피우면 안 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고민을 하다가 그 직원을 다시 찾아가서 제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 두 사람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희진아, 왜,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했던 거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혹시나 해서요.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는데 괜히 먼저 말했다가 동생이 아니었을 때 어머니가 실망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말 안 하고 검사를 한 건데 조금 전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머니. 그럼 정말 그 직원 어머니랑 내가 자매가 맞는 거냐? 네, 어머니. 축하드려요. 드디어 동생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그 동생분이 지금 이 집으로 오고 있대요. 소식 듣고 당장 만나고 싶다고 하셨대요. 60년 넘게 서로의 소식도 모르고 살아왔던 동생을 찾았다는 게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그리워하곤 있었지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었는데 말이죠. 그냥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동생을 만나면 어떤 얼굴로 맞아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아서 머릿속이 하얗기만 했어요. 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는
초조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오고 있다는 동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나가서 문을 열어주자 이제는 머리가 희끗해진 동생이 제 집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느덧 60이 넘은 동생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제가 기억하던 어릴 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저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고 말했습니다. 희영이, 너 희영이 맞니? 내가 네 언니야, 희순이 언니. 나 기억나? 언니, 희순이 언니, 세상에, 우리 언니 맞네. 맞아. 저와 동생은 서로를 껴안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옆에서 저희 아들, 며느리와 여행사 직원이라는 동생의 딸도 훌쩍했죠. 그렇게 60년이 넘는 세월을 건너 저와 동생은 재회했습니다. 잠시 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제가 먼저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희영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언니, 나 잘 살았어.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 괜찮아.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 많이 받고 살았고 자식도 셋이나 낳았어. 미안하다. 희영아, 언니가 미안해. 내가 너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살았니? 응? 언니, 괜찮아, 괜찮아. 그 시절에는 어려웠잖아. 작은 아버지 집에서 다른 집으로 보내졌다가 그 집에서 또 나 못 키운다고 해서 고아원에서 자랐어. 너무 어릴 때라 많은 기억은 없지만 그래도 언니가 나한테 잘해줬던 건 기억나더라. 그래, 이렇게 늦게라도 만났으니 됐다. 영아,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저는 누구보다 며느리에게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평생 다시는 동생을 만나지 못한 채로 후회만 안고 눈을 감을 수 있었는데 며느리 덕에 한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희진아, 내가 너한테는 정말 고마운 것밖에 없다. 내가 동생 다시 만난 거는 다 네 덕이야.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동안 잘 살아오셔서 이런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크루즈 여행 못 가셔서 어떡해요? 그거 칠순 선물로 준비한 건데. 어머니, 뭐 다른 거 받고 싶은 거 없으세요? 지금 크루즈가 문제니. 그리고 선물할 생각 하지 마라. 내 칠순에 이것보다 더 고마운 선물은 없어.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이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다. 희진아, 고맙다. 고마워. 헤어졌던 동생을 다시 찾은 그날 이후 제 삶은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몇십 년을 떨어져 지내면서 마음 한켠에 늘 남아있던 공허함과 미안함, 그리움이 비로소 채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흐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자매는 자주 만나면서 오래전에는 함께 하지 못했던 추억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동네를 걸어도 보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기도 하고 늦은 밤까지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며 웃고 울기도 했죠. 가족들도 저희 두 자매의 만남을 함께 축하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녀도 늘 우리 곁에서 밝게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며느리 희진이는 계속해서 제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동생이 칠순을 맞았을 때 저희 두 자매는 다시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다 위에서 석양이 수평선에 닿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만큼은 세월의 아픔이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헤어졌던 수십 년의 시간, 우리를 갈라놓았던 세월조차 이제는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지금 저희는 헤어졌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서로에게 둘도 없는 언니와 동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후회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동생과 손잡고 걷는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두 번째 인생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